안녕하세요. 임채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4차 산업기술이 어떤 건지 살펴봤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4차 산업 첨단 기술에 대해서 사물인터넷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고생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안 다루고 소개선에서 그치면서 강의 분량을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할까 하다 보면은 기술적인 내용이 쫙 들어가고 기술적인 내용을 빼다 보면은 내용이 좀 적어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강의 자료를 구성해야 될지 저도 나름 고민이 많아가지고 PPT를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톡방에 공지도 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PPT를 손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PPT를 이제야 마무리를 하고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가 늦게 올라갔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소개를 해야 될지 감을 잡은 것 같으니까 아마 다음부터는 PPT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단축돼서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사물인터넷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개요, 사물인터넷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을 어떤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다른 첨단 기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이 PPT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한 것처럼 기술적인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안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인터넷에서 잘 못 찾겠다라든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자세한 정보가 잘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거를 제가 찾아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Io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에서는 사물인터넷이란 용어를 쓸 때도 있을 거고 IoT란 용어를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혼용되겠지만은 어쨌든 둘 다 사물인터넷을 뜻하는 단어니까 제가 혼용해서 쓰더라도 알아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물인터넷이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글자에 쭉 연결된 것들을 보면은 뭐 핸드폰도 보이고요. 열쇠, 자동차, 뭐 헬리콥터, 이거는 캠코더인가요? 그리고 욕조, 자동차, 선풍기 등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혹은 전자제품이 아닌 거, 심지어 뭐 자전거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제 설명을 오늘 들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물인터넷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발전 단계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최초에 개발됐을 때는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군사용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었다가 그게 민간에 풀리고 처음에 활용될 때는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PC와 PC를 연결하는 인터넷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에 스마트폰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 광대역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이전에도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는 있었어요. 다만 그 요금이 워낙에 많이 나왔기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사정도 나아지고 스마트폰도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 요금이 많이 싸지고 지금은 무제한 인터넷 요금제라든가 아니면은 무제한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깔려있는 와이파이를 활용해가지고 거의 무제한처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해서 PC끼리의 연결이나 아니면 PC와 모바일 혹은 사람과 연결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 각종 센서, 웨어러블 이런 모든 사물들의 인터넷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물들의 인터넷이 스마트폰이든 PC든 아니면 사물끼리든
연결이 되는 시대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의 단계를 나눌 때 이거를 인터넷 1.0, 2.0, 3.0이라고 단계를 나누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인터넷 3.0에 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 와 있고 이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거예요. 이 이후에 인터넷 4.0이란 용어가 사용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어떤 건지는 저도 아직 감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도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냉장고든 세탁기든 TV든 청소기든 핸드폰이든 각종 기기와 서로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은 2012년에 이거는 논문으로 발표된 거예요. 논문으로 발표된 거. 이거에서 써진 얘기를 보자면은 이미 존재하는 혹은 앞으로 등장할 상호 운영 가능한 정보 기술 및 통신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리 및 가상 사물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스케일의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풀이를 해보자면은 상호 운용 가능한 정보기술 및 통신기술은 센서라든가 상황인지 기술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칩 디바이스, 지능형 플랫폼,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종 첨단 기술 거의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용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진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4년에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뀐 기관이긴 한데 아무튼 사물 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서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할 것인가 보다 왜 인터넷으로 사물을 연결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물 인터넷의 목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사물이 가진 특성을 더욱 지능화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자동화하고 다양한 연결을 통해 정보를 통합해서 인간에게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 기존에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거를 넘어서 이런 CCTV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게임기, 냉장고, 자동차, 스피커, 전등 이런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그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거기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거. 그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사물 인터넷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지, 어떻게, 왜 사물 인터넷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등장 배경으로서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소형화, 저전력화, 표준화, 저가격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자, 소형화부터 살펴봅시다. 이게, 핸드폰의 발전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흔히 벽돌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게 핸드폰이라고 최초에 발명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작아져서 지금의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거의 유물을 보는 그런 느낌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노 기술이라든가 칩셋의 소형화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기계를, 통신기를 혹은 센서를 이런 것들을 소형화 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소형화되면서 각종 칩셋이나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제품들이 전력을 적게 사용해도 되게끔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방식이라든가 개방형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통신 칩셋 같은 것들이 표준화되고 아니면은 통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일정 이상의 기술 수준만 가지고 있다면은 웬만한 첨단 기기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아주 최첨단 기술들, 예를 들면은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이런 거는 삼성만 갖고 있는 특수한 기술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못 따라하지만은 스마트폰 자체는 제조사가 엄청 많잖아요. 이 정도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많은 표준화, 칩셋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통신 기술 이런 게 표준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에서 의미하는 것 중에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스마트폰이든 뭐 컴퓨터든 간에 CPU라든가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인텔 CPU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고 시장이 표준 제품이라는 표준 제품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잘 조립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첨단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기기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저전력화되고 표준화되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완전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첨단 기기들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저가격화도 따라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 발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또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사용 요금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술 발전과 동시에 어른의 사정 혹은 기업의 사정이 여기에 끼어 들어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나 와이파이 보급 확대 같은 것 때문에 통신기기, 핸드폰 같은 거 사용자당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매출이 감소하니까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다른 경쟁사보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매출은 떨어지고 소비의 일환인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수익률이 쭉쭉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핸드폰 보급이 늘어났는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핸드폰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요. 신규 가입자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통신사들도 각종 통신업체들도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새로운 시장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매출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장치들을 서로 연결하는 쪽, M2M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통신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어요. 이 M2M이라는 게 뭐냐면은 머신 투 머신이에요. 그냥 이해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안 맞는 그림이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로봇과 로봇이 서로 통신을 합니다.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머신 투 머신이에요. 여기서는 인간형 로봇과 인간형 로봇이지만 굳이 인간형 로봇과 인간형 로봇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직접 제어하지 않는 장비나 사물이나 지능화된 기기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송수신의 양쪽을 모두 맡고 있는 기술. 여기 송수신에 글씨가 하나 빠졌네요. 송수신인데 송신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개별 장치들에 대해 연결성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런 M2M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M2M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스마트워치예요.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전화도 걸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한적이지만, 워낙에 화면이 작아서 제한적이지만 카톡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연결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스마트워치가 핸드폰과의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 스마트워치와 핸드폰, 머신과 머신이 통신하는 그런 기술을 M2M이라고 합니다. M2M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M2M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맨 처음에 사람 대 사람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화 통신 개념이죠. 핸드폰으로 사람한테 전화를 걸면은 사람하고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방식을 P2P라고 합니다. 근데 꼭 사람하고 사람이 핸드폰으로만 통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사람 대 사람으로 통신, 인터넷 통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옛날 메신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가 사람 대 사람으로, 지금은 컴퓨터에서 PC 카카오톡이 메신저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PC 전용 메신저도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카톡으로 다 되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 대 사람이 P2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사람 대 사물입니다. P2M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딱 드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드론이나 아니면은 라디오 컨트롤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조종기 통해서 무선으로 작동하는 그런 자동차 같은 모형 자동차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사물한테 통신을 주고받는, 사람과 사물이 통신을 주고받는 이거를 P2M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대 사물이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IoT 개념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M2M이 IoT는 아니고요. 사실 IoT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거를 모두 다 포함시키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Io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술적 배경하고 통신사의 사정 이런 거에 더불어서 IoT가 발전하게 된 IoT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사람 1인당 연결 기기 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는 2012년도 자료예요.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는 1조 5천억 개 정도 있고 그 중에 100억 개 정도만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는 76억 명의 인구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 2012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측을 했고 그 당시에 예측하기로는 2020년에는 1인당 약 6.58개의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근데 이미 2021년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 자료라서 지금 정확하진 않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2003년 같은 경우에 2003년에는 저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반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부모님이 휴대폰을 안 사줘가지고 휴대폰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휴대폰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두세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휴대폰 뿐인가요? 컴퓨터도 있죠. 비록 육사에서 지급된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개인당 한 대씩 노트북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핸드폰이랑 노트북 한 개, 여러분들한테 연결돼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가 여러분들은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개인용 노트북은 없어요. 그치만 집에 컴퓨터가 두 대 있어요. 저 혼자 살고 있는데 컴퓨터 두 대 써요. 하나는 작업용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인터넷에서 뭔가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PPT 만든다거나 뭐 문서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강의 녹화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용 컴퓨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서버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 편의상 사용하는 컴퓨터고요. 그리고 육사에서 지급된 강사용 노트북이 전 따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육사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 육사에서 지급된 강사용 노트북이 외부 반출이 안 되는 노트북이라서 그냥 육사 행정실에 있지만은 어쨌든 저한테 할당돼 있는 노트북이 거기에 한 대가 또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저 휴대폰 당연히 갖고 있고요. 공기계도 하나 사용합니다. 이 공기계는 제가 운전할 때 내비 대용으로 사용하는 공기계예요. 그리고 또 차량에도 제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거든요. 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내비 정보를 받아다가 거기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제 집에는 인터폰도 있어요. 이 인터폰이 단순하게 외부랑 음성만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연결된 CCTV를 통해서 누가 왔는지도 확인이 되거든요. 결국엔 이것도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런 영상 같은 것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외부 인터넷이랑 연결도 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기기라는 거죠. 더 생각 안 나니까 이 정도만 살펴보면은 저는 핸드폰 두 대, 컴퓨터 두 대, 노트북 하나, 차량용 내비, 인터폰 여기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제가 직접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기기가 7개예요. 당연히 저보다 많이 쓰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저보다 적게 쓰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에 1인당 6.58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만 해도 지금 7개고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현재 인구가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 상태에서
제 예상으로는 1인당 인터넷 연결 기기 수가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자료 못 찾았지만은 아무리 못해도 7보다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사람 수보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훨씬 많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도에도 2배 정도로 사람보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많았어요. 이게 전 세계 인구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데 거기는 인터넷은커녕 전화도 제대로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까지 고려를 하면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인터넷 연결된 기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기들이 많으니까 그 기기들을 활용해서 그 기기가 각각의 수집하는 아니면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IoT가 점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요. 물론 더 많은 사례나 활용 분야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차량하고 하이패스도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사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 차에도 하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기기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하이패스 단말기 자체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차량에 달린 하이패스 단말기와 톨게이트에서 이를 인식하는 안테나 센서가 상호작용하고 이거는 다시 이 정보가 하이패스 관리하는 서버하고 통신합니다. 그럼 그 정보는 하이패스 요금을 계산하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요금이 계산되면은 카드사에 전달돼 가지고 그게 금액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패스 안테나 있는 데를 지나가고 나면은 운전자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요금 얼마라고 그런 게 표시되는 것도 있죠. 이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자동화가 돼 있고 지능을 가진 사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AI가 돼 있는 사물이 연결돼 있고 소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게 Io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oT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IoT라고 만능은 아니에요. 왜 만능이 아니냐면은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보안하고 사생활 보호 쪽이거든요. 보안은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파괴됐을 때 취약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실하고 도난, 파괴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분실이나 도난 같은 경우는 핸드폰 생각하면 돼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별의별 게 다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실하거나 도난했을 때 누군가 그걸 습득했을 때 아니면 도난해서 누군가가 그거를 악용하려고 했을 때 보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그건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쪽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보안이 취약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교란이라든가 뭐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나 데이터 위변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군사 쪽에서는 훨씬 더 이게 심각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은 IoT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IoT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냐가 갈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안에 대한 것 대표적으로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은 해킹이죠. 해킹이 제일 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홈이 구축된 집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모든 시스템이 다 IoT와 스마트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해킹되면은 도어락 같은 것도 해킹으로 뚫어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집에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감시하는 CCTV 같은 걸 설치해놨다면 그것도 충분히 해킹을 통해서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사생활 보호의 분석이 아니라 분석이죠. 그리고 여기 사용자 추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워낙에 IoT 기기를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내용만 추적을 해도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웬만한 게 다 나와요. 근데 IoT가 더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 같은 걸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마트워치가 해킹을 당하면요. 거기에 GPS 센서 같은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돼요. 심지어 스마트워치에는 카메라도 있죠.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해킹이 되면은 사생활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보안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애물인 관리 체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제도나 법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도나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을 필수로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요런 부분, 예를 들면은 화장실에는 영상이나 소리 같은 걸 녹음할 수 있는 그런 IoT 기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보안과 사생활 보호가 주 목적이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무분별한 IoT 기기의 남용으로 인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회 혼란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 같은 게 제대로 마련이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꼭 그런 사생활 침해나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그런 전자기기가 IoT로 활용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교란이 해킹이나 이런 용도가 아니더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보안이나 사생활 보호 측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블루투스 기계를 10개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블루투스 기기를 새로 뭔가를 내가 핸드폰에 등록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은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했더니 내가 가진 거 10개, 내 근처에 가진 사람 또 10개, 또 다른 사람 10개 하면은 수십 개가 목록이 뜨면은 등록하고자 하는 기기가 어떤 건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규제와 제도와 법령 같은 게 좀 체계화가 되어 줘야 IoT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일부는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혹은 연구 중인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현재 수행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하기보다는 좀 통합적으로 사물 인터넷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류를 잡아가지고 기술의 상세한 내용보다 방향성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헬스케어, 의료, 복지 분야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병실로 보이죠. 병실에서 지금 환자가 누워 있고요. 환자 가슴에 뭔가 패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에 와이파이 표시가 나와 있죠. 환자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패드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팔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뭔가 있어요. 이것들이 환자의 상태를 맥박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표시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죠. 센서가 달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센서가 지금 연동이 돼서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로 보이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간호사인지 의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핸드폰에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와이파이일지 아니면 인터넷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환자의 이런 상태를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침대 자체에서도 체온이나 맥박 같은 거를 체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침대 자체에 센서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도 이런 정보들을 수집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정보들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될 수도 있겠다라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 분야에 활용되면은 현재 병원보다 앞으로 발전한 미래의 병원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IoT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헬스케어 쪽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은 헬스케어를 위해서 이런 장비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안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우스 가드, 뭐 옷, 그리고 팔찌, 벨트, 시계, 반지, 신발, 그리고 팔에 감는 밴드, 헤드셋 이런 것들이 전부 IoT와 연관이 돼가지고 각각의 센서를 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된다면은 수많은 정보를 이게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운동할 때의 심박수라든가 아니면 체지방이라든가 소모 칼로리라든가 체온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ICT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SK텔레콤하고 뭐 행복한 에코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인데, 인공지능 IoT 기술 지원이라든가 ICT 케어 센터,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통신사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AI 스피커 혹은 집안 환경, ICT 케어 센터,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 이런 거를 행복한 에코폰이라는 기업에서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일자리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데이터 분석 결과 기반에서 복지 서비스 기획 및 개선을 담당합니다. 이런 복지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 서비스 혹은 이보다 더 크게 나아가면은 국가 차원의 복지 서비스에서도 이런 통신사가 함께 한다면은 IoT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ICT 케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에너지 관리 및 검침 분야에도 IoT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검침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 전력 전원 모니터링 및 제어 서비스. 현재 전력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뭐 전원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이런 거. 혹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풍력, 태양열, 지열 뭐 이런 에너지에 대한 관련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센서를 통해서 IoT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전기 쪽 말고도 가스나 수도 검침 이런 것도 충분히 IoT 센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풍력 발전기를 예를 들자면은 풍력 터빈에 각종 센서를 설치해서 현재 기후 조건, 예를 들면 뭐 비가 내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풍향이 어떻다든지 아니면은 풍속이 어떻다든지 이런 걸 체크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풍력 발전기의 방향이라든가 날개 각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전력 생산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센서를 통해서 또 중앙 서버 같은데 관리하는 데다가 현재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다 인터넷이 연결된 센서나 기기를 통해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분야. 제조 분야는 뭐 예전부터 로봇이 많이 이렇게 산업용 로봇이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고, 이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각종 기기, 첨단 기기들 활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예전부터 RFID라든가 아니면 바코드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런 산업에서 제조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술은 예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고요. 이런 IoT 관련 기술들이 공장에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게 인터넷망에 연결만 된다면은 소비자한테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적인 협력사한테도 현재 제조 공정 같은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아니면은 어떤 완성품이 어떻게 배송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요새 상당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스마트홈입니다. 그리고 IoT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가장 쉽게 일상생활에 다가오는 부분이 스마트홈 분야인데요. 스마트홈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IoT를 설명하면서도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뭐 가전제품의 원격 제어 서비스라든가 도어락에 IoT가 적용된다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든가 전등 같은 경우에 핸드폰으로 켜고 끄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리고 내부에 온도 센서가 있으면은 현재 집안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것도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CCTV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세탁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핸드폰으로 외부에서 내가 작동시키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핸드폰이 됐든 아니면은 다른 기기가 됐든 이렇게 원격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홈 같은 개념이 IoT를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 쪽에서도 IoT는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쪽의 IoT 서비스의 일환으로 스마트 뱅킹이 있을 수 있겠죠. 은행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것도 웹을 통해서 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 뱅킹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많이 쓰이는 게 금융 쪽에서 애플페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페이가 주로 쓰이죠. 국제적으로는 애플페이도 많이 쓰이고 안드로이드 페이도 많이 쓰입니다. NFC나 마그네틱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전자금융 결제, 이런 것도 IoT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페이도 핸드폰 자체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지만은 작동하는 방식은 NFC 방식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NFC 센서가 있고, 또 그걸 읽을 수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삼성페이라든가 애플페이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페이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인터넷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물 인터넷에서 말하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는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말한다 뿐이지, 인터넷 외에도 RFID, 블루투스, NFC 이런 각종 통신기술 전체를 대표해서 인터넷이 용어로 사용이 되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금융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도 활용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교육 분야에서 쉽게 활용 분야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출결관리 서비스 같은 게 있거든요. 대학교로 예를 들어 봅시다. 육사에는 그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사립대 중엔 이 시스템을 갖춘 데가 많아요. 뭐냐면은 강의실 입구에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학생증을 거기다 딱 갖다 대면은 출석 체크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대리 출석의 위험이 상당히 크지만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도 IoT 기기 중에 하나, 대표적인 IoT 기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녹화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시청함으로써 IoT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교육에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음 사례로 농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어떤 게 활용이 되냐면은 각종 센서로 현재 이 온실로 예를 들게요. 온실의 온도, 습도, 태양광량, 산소량, 이산화탄소량 이런 것 센서로 충분히 측정 가능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차단막 같은 거를 잠시 씌울 수도 있는 거고, 자동으로. 아니면은 온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난방을 가동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환기가 필요하면은 자동으로 팬을 돌려가지고 환기를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IoT 센서랑 각종 기기들을 연동을 하면은 내가 직접 이거를 체크하고 조정하고 에어컨 조정하고 뭐 환기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센서를 통해서 IoT 기기를 통해서 농업을 보조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농업뿐만이 아닙니다. 축산업이나 수산업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동물에다가 사람이 웨어러블 장비나 아니면 앞에서 보여준 헬스케어 장비 이런 거를 착용하듯이 이런 장비를 착용을 해놓고 동물들의 건강을 보살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 되면 알아서 먹이를 딱 분배를 해주는 방식도 가능할 테고요. 아니면은 딱 어느 특정 시간에 축사에 문을 열어가지고 얘네들이 산책을 할 수 있게, 뭐 방목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좁은 범위에서 산책할 수 있게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아주 간단한 예시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당연히 훨씬 복잡한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인프라, 자동차 뭐 이런 거는 모든 자동차에 이런 IoT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다면은 실시간으로, 굳이 교통정보 카메라 같은 게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어디에 통행량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통행량을 바탕으로 신호 체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통과하는 도로로는 차가 통행량이 많아요. 근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통행하는 이 도로에서는 통행량이 적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신호 체계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쪽에 녹색불을 더 길게 해주고, 반대로 교차하는 이 도로는 녹색불을 상대적으로 짧게 해도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고, 외려 통행량이 많은 입장에서는 더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대형 마트 가면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러 갔을 때
어디에 주차 자리가 몇 자리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기판 같이 전광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주차장에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특히 인천공항 주차장에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주차 자리마다 등 같은 게 설치가 돼가지고 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자리가 차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멀리서도 주차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주차장에 어디에 주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과연 제도적이나 아니면은 실용적인 면에서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주차 자리를 예약하는 시스템도 가능하겠죠. 그런 비어있는 자리가 확인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아, 내가 여기다 주차해야지 하고 예약을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저라면은 그거는 도입은 안 할 것 같아요. 허위로 예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교통이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할 테고요. 또 항공 우주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에도 활용할 게 많이 있어요. 마치 아까 온실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실내 온도나 습도 아니면은 뭐 산소량, 이산화탄소량 이런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쾌적하게 에어컨디셔너나 히터 같은 거를 조절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비행기 내부 같은 경우에. 아니면 실시간으로 항공기에 군데군데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어디 고장나진 않는지, 고장 징후가 있지 않는지 이런 거를 체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비행기에 제트 엔진이 달려 있잖아요. 비행기마다 2개 내지 4개, 뭐 6개까지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제트 엔진이 고장나면은 특히 공중에 떠 있다가 고장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개 달려있는 비행기는 한두 개 고장난다고 해서 추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지만은 딱 2개만 달려있는 소형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고 그게 문제가 공중에서 생겼다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센서가 그 제트 엔진 같은 거에 군데군데 설치가 돼 있다면은 고장 여부를 사전에 판단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륙을 하기 전에 아, 이거는 고장난 것 같으니까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매뉴얼 같은 걸로 뭐 운행 몇 킬로에 한 번씩 혹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주기적인 체크 말고도 실시간으로 현재 제트 엔진의 상태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부착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주선이나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류, 유통, 소매 이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여기는 창고 같이 생긴 그림을 가져왔죠. 창고에서 모든 이런 짐에 GPS나 RFID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작업자가 해당 짐이 어디에 있는지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도 내가 택배시킨 게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거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구현이 돼 있어요. 뭘로 구현이 돼 있냐면은 RFID랑 바코드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IoT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택배마다 바코드랑 그러니까 송장 번호가 바코드로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택배마다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송장 번호라는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류센터나 아니면은 어떤 배송 직원이 가지고 갈 때 그 바코드를 찍어서 어디서 어떤 작업에 시작됐다 아니면은 끝났다 이런 것들을 바코드를 통해서 웹에 계속 등록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바코드가 아니라 RFID 센서라든가 아니면 GPS 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바코드를 필요할 때마다 찍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IoT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건설 쪽에서도 IoT 사용이 활발한 편입니다. 아까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스마트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그런 홈, 집이 아니더라도 오피스 같은 데서도
아까 비행기나 아니면 농장 같은 데 예를 든 것처럼 실내 공기 환경이라든가 온도 같은 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거를 센서를 통해서 중앙 컨트롤에서 현재 전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어디서 전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다, 어디서 뭐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다, 이런 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건설 장비에 IoT 센서를 부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모든 장비에 IoT 센서를 부착을 하고 각 장비를 등록을 해 놓으면은 사각지대에서도 어디에 어떤 장비가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트럭과 여기에 로더가 있어요. 이걸 로더라고 하거든요. 이 로더와 트럭 같은 경우에 반대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후진을 한다면은 후진 딱 기어를 넣으면은 건설 장비들은 다 후진 신호 뭐 띠리리리리리리 하는 그런 신호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게끔도 돼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IoT 센서가 딱 등록이 돼 있으면은 어디에 어떤 건설 장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후진하면 안 된다. 아니면 특히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이 포크레인을 돌려서 회전시키면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장비랑 충돌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요런 타워 크레인에서도 이 짐을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내려놓으면 안 된다. 거기에 뭐 장비가 있다.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 중인 사람이 그쪽에 있으니까 작업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를 이 위에 조종하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IoT 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현재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 밑에서 신호수, 사람이 신호를 줘가지고 타워 크레인을 조작을 합니다. 그 밑에서 사람이 신호를 주고 또 무전기를 통해서 상황을 전파하면 위에서 조종수가 여기 타 있거든요. 조종수가 그거를 듣고 혹은 수신호를 보고 타워 크레인을 조작을 해서 짐을 옮기고 하는데 뭐 군데군데 CCTV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 타워 크레인 위에서도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런 신호수라든가 무전기가 굳이 없더라도 충분히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국방 분야에서도 IoT 센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 중인 기술도 있고요. 활용을 원하는, 그러니까 국방부 쪽에서 이런 분야에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활용을 원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국방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면은 제일 큰 문제, 보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훈련병이나 예비군 관련 관리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전방 감시나 부대 방호 서비스, 뭐 총기 및 탄약 관리 서비스 이런 데에 지금 IoT 센서를 실제로 활용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사물 인터넷에 응용할 수 있는 혹은 앞으로 응용될 분야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실제 사례라기보다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응용 분야를 설명하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적용 중인 혹은 앞으로 적용 예정인 혹은 개발 중인 그런 기술들을 혼용해서 설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완전히 허황된 얘기들도 아니고요.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모두 현실에 구현될 만한 혹은 이미 구현된 것들, 그런 것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는 현재 연구 중인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구나 개발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분야가 되겠죠. 어찌됐든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진짜 사물 인터넷이 뭘 얘기하는지 확실하게 감을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상 사물 인터넷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각종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물 인터넷은 핵심적으로 인터넷이든 통신이든 그런 연결과 그리고 활용, 응용, 그리고 정보를 통합시키고 융합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혹은 활용될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이
융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IoT라는 기술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한 기술인 거는 맞지만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융합해서 다른 기술과 융합해서 안 쓰이는 데가 없는 4차 산업기술의 대표 기술 중 하나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하면은 사물인터넷의 응용 분야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마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물인터넷이 다른 4차 산업 첨단 기술과 엮였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술들의 융합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술들과 함께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다음 주제로, IoT의 다음 주제로 빅데이터를 다루려고 생각 중인데 이것도 고민이 많아요. 오늘 다룬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에 반면에서 빅데이터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좀 기술적인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과연 얼만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 빼자니 분량이 너무 적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강의한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이런 기술 가지고 두 개 수업, 그러니까 한 주에 기술 하나씩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강의한 분량을 보시면은 PPT의 거의 대부분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빼다 보니까 기술적이지 않은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대충 어떤 기술이다, 어떻게 활용되는 기술이다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과연 제가 이 기술들 설명하는 것만으로 중간고사까지 강의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걱정할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오늘 강의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사물인터넷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함께 활용되고 있는지 혹은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술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